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이랑 교직원, 교수님들도 진료를 보러 많이 오시고요. 또 이제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한 게 저에게 진료 보러 오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여성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진료하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고민했던 내용, 그다음에 여러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이제 단어가 생겼었고요. 제2의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정신질환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사실 국내 데이터들을 보면 국내 직장인들의 80%가 본인은 번아웃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게 이제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 여기 모이신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뭘까? 제가 그동안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은 이 경계가 불분명한 근무 시간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서울대에 이제 임용되시고 3월 둘째 주부터 진료를 받으러 오셨던 교수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젊은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육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조금 결혼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간 자녀들 케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뭐 집안일이나 여러 가지 낮 동안에 뭐 회의, 교육, 뭐 여러 가지 연구 관련된 일들을 하고 학생 지도를 11시 반에, 밤 11시 반에 줌을 통해서 하고 있다. 1시에 회의를 한다, 랩미팅을 한다. 이런 교수님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도한 행정 업무, 또 경계가 불분명한 근무 시간, 과도한 업무량, 이게 1차적인 스트레스 요인일 것 같고요. 또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 동료들이나 상사와의 관계, 또 요새 MZ세대들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토로를 해주셨습니다.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도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학계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문 자체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뭔가를 발견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내야 되는 끊임없는 발전과 능력의 증명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또 게다가 경쟁 압력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 경쟁을 하면 경쟁에서 이기거나 뭔가 성취를 하면 다른 직군에서는 이제 쉽게 느끼지 못하는 굉장한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만, 또 똑같은 정도로 좌절감이나 열등감에도 쉽게 휩싸이시죠.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열등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진료를 보러 오기도 하시고요. 또 연구 결과의 불확실성. 우리 항상 연구를 하지만 1, 2년 진행한 연구가 결과가 꽝이 나올 수도 있고,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이거나 뭐 학문적이거나 어떤 사회적인 이런 보상 체계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학계의 특성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그리고 이 여성 과학기술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육이나 가족 문제는 이제 쉽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겹치면 전체적인 삶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사실은 이 학문, 연구직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어린 시절에 학업에 있어서 별로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학문이나 이런 학업에 있어서 지식의 측면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셔서 이 연구를 계속 해나가면서 어떤 실수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실패가 있을 때 조금 스스로 이제 허용이 안 되고 굉장한 좌절감이나 이제 심하면 죄책감까지 느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 과학기술인 미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팬데믹을 지나치면서 70% 이상이 팬데믹 전보다 스트레스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라는 이제 보고가 있었고, 그런데 이런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높았고요. 여성 응답자의 80% 이상이 팬데믹 이후에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했고 워라밸이 유지되지 못한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돼서 뭐가 편해졌다기보다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보통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자녀 돌봄이나 집안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번아웃 되는 경험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아웃으로 나타나는 주된 증상이 이제 세 가지 보통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정서적인 소진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관여할 어떤 심리적인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누가 힘들다, 뭐 동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뭐 가족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내 지금 심리적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줄 수도 없고 뭔가 일을 해결해 주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조금만 만나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지치는 느낌. 그래서 정서적으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뭐 자극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에도 굉장히 화가 쉽게 나거나 슬퍼지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아주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비인간한데요.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시니컬해지고 냉담해져서 저 사람도 다 똑같지 뭐 하면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고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세 번째로는 자신감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 업무 능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스스로를 뭐 연구에 있어서 별 능력이 없고 뭐 이 연구는 해봤자 소용이 없고 이런 식으로 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많은 연구에 의하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정서적 소진이나 이런 좀 시니컬한 태도가 많이 나타나고 남성분들이 번아웃 됐을 때는 직무 효능감 저하가 되는 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서적인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짜증나거나 예민해지거나 굉장히 시니컬해지는 이런 증상이 이제 내가 번아웃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이고 이런 소진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를 조기에 자각해서 빨리빨리 이제 개입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좀 관리를 할 수 있을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플리즈 스킬인데요. 어, 이 사실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신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시고 뭐 걷기도 하시고 하듯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이나 긴장,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우울감, 뭐 분노 이런 것들을 잘 내 마음에 담고 좀 버틸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여러 가지 마음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일을 통해서 이 그릇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고 굉장히 크고 깊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플리즈 스킬은 여기 보시면 통증 관리, 식사, 뭐 수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선생님께서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이제 정서 조절이 안 되고 뭐 자해하고 이런 인격 장애인데 이런 분들의 정서 조절을 저희가 치료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플리즈 스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분을 조절하고 정서를 조절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저기 이제 책상 업무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근육통이라든지 통증이 많으실 텐데 뭐 다 아픈 거지 뭐 하면서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통증이나 신체 질환이 있으면 빨리빨리 가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첫 번째로 충동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가 쉽게 나고 이 먹는 거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불안하거나 긴장하거나 좀 이렇게 우울해지거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좀 즉각적인 쾌락을 이제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행동들이 뭐냐면 뒤에 중독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 뭐 단 거 중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폭식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여러 가지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약물들, 뭐 진통제라든지 신경안정제 이런 것들 많이 먹고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행위 중독.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나요? 네, 과소비를 한다든지 또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불안하고 긴장되고 우울한 마음을 내가 마음의 그릇에 담고 있을 수가 없으면 이런 조금 즉각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단기적인 약간 인스턴트 쾌락이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 주셔야 되고요. 수면은 정말 중요한데 이제 지난 시간에 꿀잠의 과학에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 중요합니다. 요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면은 정말 중요해서 제가 그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진료할 때도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전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적절한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 동안에 일을 할 때 90% 이상의 각성도로 낮에 하는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밤에 잠자는 시간이 나에게 적절한 수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8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되고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문제가 유독 자기 전에 걱정거리들이 떠오르고 낮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잠들기 어려운 문제로 진료실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고 이런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들으셨겠지만 아침에 보는 강한 햇빛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잠을 충분히 자고 싶은데 밤에 도저히 잠이 안 온다. 그리고 그러다 늦게 자다 보면은 오전 내내 조금만 자고 일어나게 되니까 오전 내내 멍하다. 이런 문제가 아주 반복적으로 있으시면 한번 이런 빛이 나오는 이게 네이버 같은데 광치료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빛이 나오는 이런 광치료기를 라이트박스를 사실 수 있는데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요 햇빛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보시면 그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방에 형광등 딱 켜듯이 뇌의 각성 신호가 켜집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보시면 오전에 각성도가 확 올라가고요. 뇌가 각성이 되면서 주의력이나 집중력이라든지 기분이 조금 오전에 많이 좋아지고요. 중요한 것은 아침에 햇빛에 노출된 이후에 15시간 정도 후가 되면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밤에 어두운 환경에 있으시면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잠드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루 종일 어두컴컴한 곳에서 공부하는 고시 준비생이라든지 교수님들에게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경도의 우울증에서는 이 운동이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중요하게는 아주 극도의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우리 뇌의 기억력을 관장하는 대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PTSD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극도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해마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시면 대뇌 해마의 부피가 20%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대뇌의 연결성이 개선된다든지 기억력 개선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요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도 못 자고 너무 깜빡깜빡하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주의력이 떨어진다. 논문을 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오메가3도 좋고 유산균도 좋고 영양제 잘 챙겨 드시겠지만 운동을 꼭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능동적인 휴식을 취하는 게 사실은 번아웃에는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쉰다 그래서 어떻게 쉬는지 물어보면은 그냥 일을 안 하고 누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쉴 때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불안해져서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제 점점 번아웃은 심해지고
만성 피로 증후군처럼 나중에는 조금만 움직이거나 누구랑 대화만 살짝 해도 정서적으로 자극을 조금만 받아도 굉장히 피곤해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하시듯이 쉬는 것도 본인에 대한 연구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휴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게 휴식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나는 이제 피아노를 예를 들면 치는데 나는 그게 휴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피아노 칠 때 잘 쳐야 될 것 같아서 더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행위가 휴식이 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그 행동을 했을 때 즐거움이나 몰입감을 충분히 느꼈는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충분히 편안하고 이완되는 느낌이 들었는가? 예를 들면 나는 누군가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고 나서 너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대화가 휴식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좋았지만 끝나고 집에 오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힘들었다. 그러면 휴식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느껴졌는지가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그 과학 뭐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 노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휴식이라는 것은 그냥 이완하는 아주 깊게 이완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굉장히 즐거운 흥분이나 각성, 굉장히 기쁜 느낌 이런 것도 우리 마음에는 굉장히 큰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느낌, 깊은 이완부터 고요함과 만족감을 주는 활동이 뭔가 나를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게 하는 활동이 뭔지, 나를 굉장히 즐겁게 흥분하고 각성시킬 수 있는 활동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 연구를 통해서 너무 선생님들이 무기력하고 처져 있을 때는 즐거운 흥분과 각성을 유발하는 활동을 좀 더 하시고 너무 이제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피로할 때는 아주 깊게 이완되는 활동을 선택해서 하시는 약간 이런 스스로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본인만의 휴식을 조금 설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모든 분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건 여행이더라고요. 근데 여행은 시간과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10분 있을 때, 5분 있을 때, 1시간이 있을 때, 반나절이 있을 때 굉장히 시간이 다양할 텐데 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활동을 그때 하면 나는 그때만큼은 굉장히 편안하고 이완이 된다. 그때만큼은 굉장히 즐겁고 기쁘다. 이런 느낌이 드는 활동들을 시간별로 적당히 잘 이렇게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림도 그려보고 악기도 배워보고 뭐 명상도 해보고 차도 마셔보고 굉장히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선생님들만의 어떤 만병통치약을 개발해서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시간을 적당히 할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려도 나는 정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이완되는지 모르겠다. 뭘 해야 즐거운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나 스스로를 아기처럼 한번 다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를 낳으면 아기는 무기력하게 가만히 누워 있지만 옆에서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초점책도 보여주고 웃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깍꿍놀이 자극도 주고 좀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분유도 먹기 좋은 온도로 따뜻하게 데워주고 이렇게 케어를 해주잖아요. 나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 쉬는 방법 모르겠어서 그냥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누워 있는데 좀 더 편안한 침구에서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좀 더 좋은 것을 보고 내가 먹는 것도 좀 더 맛있고 건강한 것으로 챙겨 먹으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조금 아기처럼 돌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즐거움을 정말 못 느끼겠다, 뭘 해도 편하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찰나의 순간이라도 나도 모르게 웃고 있거나 이완되는 느낌, 반대로 즐겁게 흥분되거나 각성되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으면 그때 딱 집중해서 그 상태에서 몇 초 머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예쁜 꽃을 봤는데 그냥 그 꽃을 보고 아 예쁘네 하고 살짝 웃으면서 지나치지 마시고 잠깐 시간을 내셔서 그 꽃을 가서 조금 더 관찰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거기서 1분, 2분이라도 좀 더 시간을 들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편안하고 나를 좀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자극에 할당되는 시간을 몇 초, 몇 분이라도 조금씩 늘려주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완하는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배우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저희 정신과 간호사들이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 상태를 이완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정신과에서는 뇌파라든지 여러 가지 심전도, 호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신체나 뇌 자체를 이완 상태로 가게 하는 연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는 도저히 긴장을 못 풀겠다. 난 너무 시시때때로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아픈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을 못 하겠다 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이완하는 법을 배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명상인데요. 명상은 요새 이제 뉴로사이언스가 그 연구가 많이 발달하면서 정말 뇌의 노화도 방지하고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게 하고 여러 가지 신경 가소성을 통해서 우리 정서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명백히 밝혀진 요새 정신질환의 치료 방법 중에 가장 핫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임지에도 10년에 걸쳐서 2번이나 표지를 장식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고 멀티태스킹 컬처에서 포커스, 집중력을 유지하는 사이언스라고 해서 마인드풀 레볼루션 이런 것들이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일하실 때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또 잠잘 때는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 머릿속에 딴 데 가 계시죠. 그리고 또 가만히 또 있으면 마음이 자꾸 과거나 미래로 갑니다. 그래서 몸은 현재에 있는데 내가 그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일을 미리 해놨어야 됐는데 하거나 아니면 그 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후회를 많이 하시죠. 어,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강아지는 여기 앞에 보이는 거 그대로 보면서 이거를 느끼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거나 미래로 가 있거나 딴 생각을 계속하면서 걸어가죠. 그래서 마인드풀하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현재 보이는 거, 현재 감각에 집중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거죠. 먹을 때는 먹고, 걸을 때는 걷고, 일할 때는 일만 하고, 놀 때는 놀기만 하고, 쉴 때는 쉬기만 하는 거. 이게 바로 마인드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챙김 명상은 아주 어렵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들께서 물 한 잔 마시거나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그냥 그 커피 마시면서 딴 생각하고 이러지 마시고 커피 향, 커피의 온도, 커피의 색깔, 커피가 입에 들어갈 때 입안의 느낌, 목 넘길 때 느낌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하루에 3분, 5분이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이런 앱, 캄이라든지 헤드스페이스라든지 마보 같은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앱을 활용하시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뇌 영양제, 내가 두뇌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침, 저녁에 5분, 10분이라도 하시면 분명히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어떤 감정 조절이 너무 쉽지 않거나 힘든 경우에는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불안해지거나 특정 상황에서 쉽게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어떤 특정 스트레스에 예민하다. 그래서 마음이 뭔가 늘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조금 이게 감정 조절이 너무 쉽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될 정도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인의 자기관리에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제발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이런 것들이 논문이나 문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 선생님들 대부분 좀 완벽주의적이시잖아요. 완벽주의라는 거는 어떤 개인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이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높고 이루기 어려운 기준을 자신과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완벽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의 능력과 수행에 대해서 막연한 불만족감, 내가 실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뭔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늘 하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이제 나도 주변 사람도 굉장히 지치게 하는 이런 완벽주의가 저 서울대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요.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실수와 실패를 잘 구분하고 실수를 허용하는 거. 완벽주의신 분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 완벽주의이신 선생님들이 이 당위적 사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꼭 일을 잘 해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나를 꼭 공정하게 대우해야만 된다. 이 세상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꼭 항상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내야 된다. 결코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데요. 이 당위적 사고를 하면 이 반드시라든지 나의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굉장히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쉽게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걸 꼭 해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당위적 사고를 많이 하고 계시면 요거를 선호적 사고로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줬으니까 상대방도 무조건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당위적 사고라면 선호적 사고는 내가 잘해줘도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면 좋겠지.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 그래도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되도록이면 잘해주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선호해. 라는 선호적 사고로 바꾸는 게 마음 건강에는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 스트레스의 회복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가장 일관되게 나온 게 인간관계입니다. 이 체인지 코엇이라는 자기 심리학자가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수용받고 공감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셀프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대상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유지시키고 확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들 훌륭한 성인이고 독립적인 성인이지만 나 혼자서 모든 감정을 내가 처리하고 내가 혼자서 다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외로워지죠. 그래서 그런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서 마치 이거는 산소와 같다. 산소는 없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이 물론 이제 아주 성숙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셀프 오브젝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힘들고 뭔가 실패했을 때 셀프 오브젝트의 기능을 스스로 할 수도 있죠. 그래,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너 열심히 했잖아. 괜찮아. 다음에 좀 잘하면 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공감을 해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 좀 완벽주의적이고 좀 자신에게 가혹한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돌봐주거나 수딩해주거나 뭐 본인의 좀 힘든 감정을 수용해주기보다는 왜 이거밖에 못했지?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아니 누구나 다 힘든 조건에 처해 있는데 왜 나만 힘들어하지?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대상의 존재에 또 고민을 공유하고 내 감정을 수용해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사실 스트레스 회복력, 행복의 조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혼자서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힘드신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으실 때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찾으시고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타인, 동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힘들어할 때 내가 셀프 오브젝트의 기능을 수행해 줄 수 있으면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친밀한 대화,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인 관계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의사소통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공감해 주고 싶은데 또 대인 관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고 또 이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제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좀 더 잘 이렇게 익히셔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